스스로 핵심 정리,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개국과 메이지 유신이 있는데요. 일본의 개국의 계기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합니다. 일본에 와서 수교를 요구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그 무력 시위의 결과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미일 화친 조약으로 시모다하고 그다음에 하코다테와 같은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애국 대우를 인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1854년 일이고요. 이 후에 4년 후에 다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추가로 더 개항을 하라는 얘기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사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치해법권이죠. 영사재판권을 인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협정관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해법권, 협정관세 얘기가 두 개의 조약으로 맺어지는데 다 일본한테 불리하고 미국한테 유리한 그런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하급무사들 중심으로 외세 배격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미국이 자신들의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외세 배격 운동과 함께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요. 존왕 양이 운동이 나타나요.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밀어낸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존왕양이 운동으로 발전해서 당시 쇼군이 실권을 가지고 있던 막부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면서 막부를 폐지하고 왕정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실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천황이 실권을 갖게 되면서 막부 때 있었던 지방제도인 번 있죠, 번 체제라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번을 없애고 현을 두는, 그래서 폐번, 치현의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천황의 명령이 각 지방의 현까지 전달되는, 그래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수도를 에도 막부의 에도였잖아요. 에도를 도쿄로 바꾸고 이때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원래 수도는 천황에 있던 곳은 교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막부가 있었던 에도, 그러니까 도쿄로 수도를 바꾸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변화를 꾀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토지 제도를 확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세 제도도 확립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토지 세제라고 하는데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도 부설하고 은행 설립하고 그래서 상공업 육성하고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근대적 공장도 세웁니다. 근대적으로 공장도 설립하는 그런 근대화하는 경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사회에서는 뭐를 폐지하냐면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신분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징병제 실시하고요. 또 그다음에 신사를 참배하는 신도죠. 일본의 종교인 신도를 국교화합니다. 국가의 종교로 신도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고요. 이때 우편제도도 실시하고요. 우편제도도 실시하는 이제 각종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이때 서양식 교육제도, 의무교육제도 이런 거 시행을 하면서 유학생이랑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해서 그때 파견된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이거든요. 1871년경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와쿠라 사절단 이런 거 파견이 됐고 여기에 뭐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아까 신분제 폐지에서 살짝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분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이때 그 3인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3인 평등이라는 거 산업공상이 다 평등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봉건적 특권도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때 봉건적인 그런 특징이 다 폐지돼서 이 메이지 유신의 성격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되게 급진적이고 전면적으로 서구화를 지향하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지배층의 개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게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렇게 그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진 후에 그 입헌제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870년대부터 헌법 제정하고 서양식 의회 설립하자라고 주장하는 자유민권 운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헌법 제정하고 서양식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그런 운동,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그 메이지 정부가 처음엔 탄압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정부가 헌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황의 신성성 강조하고 절대권을 부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 제국 헌법이고요. 그리고 그 일본 제국 헌법 공포와 함께 그 제국 의회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도입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이 일본 제국 헌법이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그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는데 이 어쨌든 이 근대화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꽤 많은 발전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전된 일본이 그 대외 팽창을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내부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사회의 변화는 사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런 그 혼란을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 대외 팽창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외 팽창 정책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천황에 대한 충성과 배타적 민족주의 강요가 있죠. 그래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도 있지만 그 제국주의 한창 그 활발할 때쯤에 그러니까 그 서양 열강이 막 그 식민지 개척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민족이 최우선인가? 타국의 민족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닌 그런 게 배타적 민족주의인데 그런 거가 일본에서도 강요가 되면서 근대화 정책에 따른 불만을 다른 민족한테 해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해외 시장도 그 확보 필요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그 안에 내부에 그런 불만 사항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런 것을 해결했던 게 바로 일본의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일본의 대외 팽창 정책에 있어서 되게 크게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유행하던 여러 학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정한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한론은 그 정벌할 정자 한반도 한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그 정벌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대두가 되면서 그 한반도 정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침략할 것을 다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죠. 그래서 타이완을 침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구라고도 하는 류쿠를 합병을 하죠. 그러면서 조선 침략, 그러니까 미국의 페리 제독이 자기네들한테 쳐들어온 거를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는 게 바로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라는 배를 보내서 무력 시위해서 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했듯이 일본도 조선한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후에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과 계속 경쟁을 벌이게 돼요. 그
일단은 청을 제껴야 조선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청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인데요. 이 청일전쟁은, 어,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해서, 그래서 이게 양문동이 실패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랴오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해주고, 조선에 대한 그 일본이 내정 간섭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겠다, 일본이 내정 간섭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 이 일본을 너무 강하게 만든다라고 판단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삼국 간섭이라는 거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간섭을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의 일부의 내용을 변환하게 하는데요. 랴오동반도를 반환하게 해요. 그래서 랴오동반도가 일본이 차지하지 못하게 랴오동반도를 다시 청에 반환하게 하고요. 이렇게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가 강대국이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 일본이 그걸 꺾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특히 한반도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두고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삼국 간섭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한테 먼저 접근을 해요, 일본이. 그래서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를 치는 것에 영국이 일본을 지지하게끔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일본이 승리하고 맺은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물리치고, 청이 물리치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만주를 발판 삼아서 중국 침략 모색하려고 한반도를 먼저 꿀꺽해요. 조선 강제 병합하고 만주를 발판 삼아 중국 침략을 모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조선은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을 일본과 맺게 되죠. 이거 여러분 이제 한국사 다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갑신정변은 급진개혁파가 주도해서 청의 개입으로 이제 실패하는, 사실 일본하고 손잡아서 개혁만 하려고 했는데 청이 개입해서 이제 실패하죠.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으로 시작했다가 반외세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외세 배격 주장하면서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청일전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동학농민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함께 한반도 상륙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일본군한테 청이 패해서 이 일본이 동학농민운동 전격 진압을 하죠. 그래서 동학농민군도 일본군한테 패배해서 결국에 동학농민운동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 중에 진행된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홍범 14조나 뭐 여러 가지 개혁 단행한단 말이야. 신분제 폐지하고. 근데 이게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겁을 먹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간파천이죠. 아간파천으로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독립협회 막
일본에서 환공하라고 막 요구하고 그래서 환공합니다. 환공한 고종이 한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 선포한 후에 진행된 개혁이고요. 그렇게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주권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하죠. 1910년에. 그래서 강제 병합 당한 후에 이제 3.1운동, 국내 독립운동이 계속 지속됩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의 근대화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세술 핵심 정리,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